2026년 3월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2층 브리핑룸 형광등 불빛 아래 28년 경력의 미 육군 화력사령부 선임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최종 권고 보고서에 서명했다. 수신일란에 적힌 이름은 단 하나였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의 손끝이 멈췄다. 불과 2년 전 그는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 이름을 비웃었다. 감히 아시아 회사가 미군 납품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알았다. 비웃었던 쪽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계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 미군 군화를 얻어 신던 나라가 70년 만에 미국 육군에게 역으로 손을 내밀게 된 역전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임스 콜린스, 미 육군 화력사령부 선임 분석관으로 28년을 일했습니다. 이라크 팔루자,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그리고 수십 개의 전장 화력 분석 보고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자주포가 미 육군의 주력 화력이 될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오만했던 시절의 제 이야기를 낱낱이 털어놓으려 합니다. 2021년 봄 버지니아주 포트리 미 육군 미래사령부 브리핑룸에서 저는 처음으로 ERCA 프로젝트의 전체 설계도를 봤습니다. 익스텐디드 레인지 캐널 아틸러리, 확장 사거리 포병 체계, 155mm 58 구경장 포신에 사거리 연장탄을 결합하면 70km 밖의 표적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브리핑룸 안에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설계도 각 부분을 짚을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거리 70km, 당시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 코알리치아 SV의 사거리가 8km였으니 ERCA는 그것을 단번에 위협할 수 있는 서방 최초의 체계가 될 참이었습니다. BAE 시스템즈와 계약된 개발비만 이미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이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ERCA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 육군 포병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사령부 전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2022년 2월 포신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포병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고 각국은 앞다퉈 자주포 발주에 나섰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9을 대거 도입한다는 뉴스가 들려왔을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유럽 후진국들이 싸구려 선택하는 거지 뭐. 그때 제 속마음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ERCA 프로젝트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포병 출신 공학자들, MIT 재료공학 박사들, 보잉 출신 정밀 제어 전문가들. 우리는 미국이 원하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폴로를 달에 보낸 나라 아닙니까? 자주포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 자신감은 때로 오만으로 변했고 우리는 그것을 자신감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첫 야외 사격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유타주 사막 한복판의 더그웨이 실험장. 저는 현장 평가단으로 참여했습니다. 포신에서 첫 발이 불을 뿜던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거리 55km 명중, 아직 70km엔 못 미쳤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맥주를 들이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58 구경장이라는 긴 포신은 발사 때마다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기술자들이 포신 내부 마모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숫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 한 명이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이 포신 1000발도 못 버틸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2024년 초 미 육군이 ERCA의 일정 지연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육군 참모 차장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기성품 자주포를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안 후보 목록이 내부 문서로 돌았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RCH-155, 영국 BAE의 AS-90 개량형, 이스라엘 엘빗의 ATMOS, 그리고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A. 저는 그 목록을 훑다가 K9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자주포를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복도에서 동료 분석관 마이클 버넷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임스, K9은 들러리야. 폴란드 같은 나라한테나 팔면 되는 물건이지. 미 육군 납품이라니. 농담이 따로 없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오래 신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자주포 만들었어? 우리가 거기다 백구 기술 이전해줬잖아. 제자가 스승한테 경쟁하겠다고? 그 말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미국이 한국의 군사 기술을 지원해줬던 것을요. 우리는 그 시절의 이미지에서 한국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식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은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아칸 소주 파인블러프에 생산 공장까지 짓겠다고 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최대 1조 8억 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목을 매는 거지? 어차피 못 될 건데. 그 집착이 자신감처럼 보이지 않고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해 가을 국방부 내부평가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화력 분야 수석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각 업체의 기본 재원표가 놓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분당 발사 속도 6바이, 납기 48개월, 대당 가격 약 160억 원. 영국 AS-90 개량형은 분당 5발, 납기 60개월. 그리고 한국 K9A. 저는 그 숫자를 보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재원표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처음으로 멈춘 것은 K9A 페이에서였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 9발, 납기 18에서 24개월, 대당 가격 약 85억 원. 저는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야?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2024년 12월 더그웨이 실험장에서 ERCA의 최종 내구성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평가단 총괄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사막에 찬 공기가 피부를 파고드는 가운데 포신이 빛을 뿜었습니다. 첫 발,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밀 계측팀이 포신 내부 스캔 데이터를 넘겨줬을 때 담당 수석 엔지니어 베럿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포신 내부의 마모 속도가 설계 기준의 3.7배였습니다. 300발 발사 시점에서 이미 포신 교체가 필요한 수준의 마모가 발생했습니다. 실전에서 300발은 하루 교전 분량도 안 됩니다. 베럿 박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포신으로는 절대 양산 못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막 바람이 차갑게 귓불을 때렸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치를 좋게 해석하려 했습니다. 운용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포탄 화약량을 줄이면 마모가 줄지 않을까? 하지만 줄이면 사거리도 줄었고 사거리가 줄면 ERCA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퍼즐이 어느 방향으로도 맞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미 육군 차관보 마샬 제독이 의회 청문회에 섰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ERCA 프로그램은 양산 이행 가능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공식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9억 달러, 4년.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한 상원의원 보좌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안을 찾아야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머릿속에 재원표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분당 9발, 납기 18개월, 85억 원.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설마, 아직은 설마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내부 조달국에서 긴급 평가팀이 꾸려졌습니다. 저도 그 팀에 배속됐습니다. 팀장은 29년 경력의 그레그 하워드 준장이었는데 그는 첫 미팅에서 말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봐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성능이다.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독일 라인 메탈로 결정되겠지. 한국은 쇼윈도 장식이고.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뒤 폴란드 국방부로부터 기밀 등급의 서류 한 묶음이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처는 폴란드 육군 화력사령부. 내용은 K9 자주포의 실전 운용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제 책상 위에 놓이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두께가 12cm는 좋게 됐습니다. 기술 재원, 생산 계획, 군수 지원 체계, 탄약 현지 생산 방안, 그리고 10개국 수출 실적 데이터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더미를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들러리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수출 실적 목록부터 달랐습니다. 인도,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루마니아, 베트남, 총 10개국. 그것도 단순 납품이 아니었습니다. 각국 현지 기후와 지형에 맞게 개량된 파생형 모델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영하 40도 핀란드에서도 작동하고 영상 50도 이집트 사막에서도 가동된다는 실증 기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기술 재원 페이지를 열었을 때 저는 숫자 하나 앞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연속 발사 기준 분당 최대 9발.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분에 9발이면 10분에 90발입니다. 독일 라인메탈 RCH의 155의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6발입니다. 영국 AS-90은 5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기한 ERCA의 목표치는 분당 10발이었습니다. K9은 우리가 포기한 목표치에 99% 도달해 있었습니다. 같은 팀의 포병 출신 분석관 데릭 심프슨이 옆에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실화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현장 검증이 안 됐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류 속 데이터들은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조작된 숫자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앞뒤가 안 맞기 마련인데 이 서류는 어디를 찔러도 단단했습니다. 가격 제안서 페이지를 펼쳤을 때가 제가 가장 크게 동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당 공급 단가 85억 원, 탄약 현지 생산 포함 패키지 가격 기준. 독일 라인메탈의 대당 가격은 160억 원이었습니다. 영국은 145억 원. 단순 비교해도 한국 K9이 독일보다 약 47%, 영국보다 41% 저렴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딘가 빠진 항목이 있을 것이라고. 재무 담당 분석관 라켈 페르난데스가 이틀에 걸쳐 가격 구조를 분해했습니다. 그녀가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콜린스, 빠진 거 없어요. 오히려 군수 지원비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서류는 들러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서류는 진짜로 이기려고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K9의 기술 연혁을 검색했습니다. 1999년 최초 양산, 이라크 전쟁 직전에 이미 한국군의 배치,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 사용. 2010년 우리가 아프간에서 전쟁을 치르던 그 해에 한국은 이 포로 실제 전투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평가팀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내 생산 계획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아칸소주 파인블러프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부지를 보여주면서 여기다 지을 예정입니다라는 수준의 설명이 나오면 그게 끝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화 측 현장 책임자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허허벌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지 정리와 기반 공사가 시작돼 있었습니다. 약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위에 기초 철골이 올라가고 있었고 현장에는 미국인 건설 노동자 수백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화가 이 공장을 위해 아칸소 지역에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한화 측 담당자가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경남 창원에 있는 본 공장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충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전혀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장 바닥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처럼, 아니, 그보다도 정밀한 반도체 공장처럼 먼지 하나 없는 환경에서 자주포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로봇이 초정밀 궤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각 공정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용접 정밀도 오차 범위가 0.3mm 이하입니다. 저는 뒤에 서 있던 심프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독일 공장의 용접 오차 기준이 1.5mm였습니다. 5배 차이입니다. 포신과 포가의 결합 정밀도가 그만큼 차이가 나면 발사 시 진동 패턴 자체가 달라지고 그것이 명중률과 포신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24시간 3교대 생산 체계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평시에도 풀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미 육군이 긴급 납품을 요청할 경우 기존 생산 라인 확장 없이도 즉시 납기를 당길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럽 경쟁사들이 납기 48개월을 제시할 때 한국이 18개월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나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레그 하워드 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진지한 상대입니다. 하워드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는 그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내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K9, 단순 들러리 후보에서 제외하고 실질 경쟁 후보로 재분류 필요. 그 문장을 타이핑하는 저의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귀국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국방부에서 온 기밀 문서 봉투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이었지만 내용 검토는 제가 맡게 됐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제가 그 문서를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실전 운용 성과 분석.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 육군은 K9을 실제 전선 인근 지역에 배치해 운용했습니다. 그 30개월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동률 95.3%. 저는 숫자를 보고도 처음엔 믿지 못해서 뒤로 넘어가 부록을 찾았습니다. 계산 방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분자는 실제 작동 가능 시간, 분모는 전체 배치 시간, 정비 대기 시간과 부품 조달 대기 시간 모두 포함입니다. 95.3%. 심지어 영하 28도의 폴란드 겨울을 포함한 수치였습니다. 같은 기간 폴란드가 운용하던 독일제 PZH 솔천의 가동률은 68.7%였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부품 평균 조달 시간이 나왔습니다. K9은 평균 6.21, PZH2000은 평균 22.41. 이유가 설명돼 있었습니다. 독일 부품은 독일 본토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구조인데 전시 상황에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물류가 막히면 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현지 부품 창고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았고 판매와 동시에 MRO 체계를 함께 납품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보고서 중반부에 있었습니다. 혹한기 연속 사격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영하 25도, 72시간 연속 운용, 총 180발 발사. K9의 포신 마모량은 설계 기준의 94% 이내.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ERCA가 300발 만에 포신이 죽어가던 그 장면을, 그리고 K9은 같은 조건에서 180발 이후에도 설계 수명의 94%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책상 위에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이미 검증된 무기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우리 ERCA는 실험실을 못 벗어났는데 저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혹한의 전선 인근에서 30개월을 버텨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폴란드 화력사령관의 총평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K9은 현재 폴란드 육군이 보유한 어떤 자주포보다 신뢰할 수 있다. 향후 추가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덮으면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구나. 2025년 여름 미 상원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 육군의 155mm 자주포 전력 공백, 얼마나 심각한가. 저는 기술 자문으로 청문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미 ERCA 폐기 이후 미군 야전 포병대의 노후화 문제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상원의원이 물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에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 국방부 조달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48개월입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영국 AS90은 60개월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의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K9은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청문회장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납기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지 설명할 의무가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수주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산 라인을 늘립니다. 설비를 짓고 인력을 훈련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 한화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풀가동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추가 주문은 기존 라인의 생산 속도 조절만으로 흡수됩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 방문을 위한 현장 실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공장.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더 쌓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팀장 하워드 준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라. 창원 공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이어붙인 것 같은 생산동 안에서 K9 자주포가 각 공정 단계별로 컨베이어 라인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이었는데 단 한 명도 서두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적었습니다. 정밀한 현장은 조용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공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K9 2대가 완성 출고됩니다. 연간 730대 생산 기준입니다. 긴급 요청이 오면 3교대 확장으로 연간 950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미 육군이 요청할 최대 물량이 500대 안팎이라면 이 공장 혼자서도 2년이 채 안 돼 다 납품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18개월 납기 약속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기반의 숫자였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팀원 심프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8개월이 빠른 거야. 아니면
유럽이 48개월이 느린 거야. 심프슨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선임. 한국이 빠른 게 맞아요. 저게 원래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2025년 11월 유타주 더그웨이 실험장 미 육군 공식 자주포 비교 성능 검증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참가 업체는 3곳,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그리고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평가단 수석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사막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3대의 자주포가 나란히 발사 위치에 섰습니다.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RCH-155가 먼저였습니다. 포신이 불을 뿜었습니다. 1발, 2발, 3발, 10초 간격, 분당 6발 속도로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명중률은 사거리 40km 기준 5차 반경 4.5m,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독일 측 관계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도 인정했습니다. 독일 기술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영국 AS9 개량형. 이 시스템은 기존 AS90을 대폭 개량한 버전이었는데 사격 자체는 안정적이었으나 분당 발사 속도가 5발에 그쳤습니다. 명중률은 5차 반경 5.2m. 영국 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신감을 이해했습니다.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입니다. 세 번째, 한화 K9A2의 차례가 왔습니다. 포가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준이 완료됐다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포신이 불을 뿜었습니다. 첫 발,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제가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60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9번째 발이 공중으로 솟았습니다. 평가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팀의 관계자가 자기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영국 팀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명중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40km 밖 표적 지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탄착 측정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9발 평균 오차 반경 3.8m. 독일보다 빠르고 독일보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기록지를 손에 쥐고 평가 현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 측 총괄 담당자 클라우스 베버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기록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숫자, 우리 공식 브리핑에도 안 나온 수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믿기 싫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격 검증이 끝나고 오후에 내부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워드 준장이 화이트보드에 새 업체의 핵심 수치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 명중률, 납기, 대당 단가. 숫자들이 줄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래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제 판단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미 국방부 내부 최종 평가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화력 평가 항목 전체를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 페이지를 타이핑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가는 보고서에 이런 결론을 쓰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술 성능, 납기 능력, 가격 경쟁력, 실전 검증 이력 4개 항목 모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A 수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보고서가 상급자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차관 복급 회의에서 처음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겠느냐. 미국 본토 방산업체를 제치고 아시아 기업한테 준다는 게 하워드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정치 이해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버티는지 보십시오. 공장 가동률이 국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의는 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결과가 공식 발표되던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A소를 미 육군 차기 주력 자주포 체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 구석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기자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분석관님, 이번 결정이 미국 방산업계에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타격이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미국이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실력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 실력을 인정하고 선택한 겁니다.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선택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으려 했지만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버넷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K9은 들러리야 라고 함께 웃던 그 버넷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알았어?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폴란드 보고서 볼 때, 가동률 95% 숫자 봤을 때 버넷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아칸소 공장 갔을 때 이미 기초공사가 돼 있는 거 보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 측 한국 담당자에게 결과 통보 전화를 하는 임무도 제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울과의 화상 통화 화면을 켰습니다. 하화 에어로스페이스 수출 담당 이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우섭상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환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왜인지 더 무게 있게 느껴졌습니다. 최종 계약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K9A 500대 MRO 계약, 탄약 현지 생산 패키지를 합산한 총 계약 규모는 10조 2천억 원. 우리가 폐기한 ERCA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던 9억 달러의 10배가 넘는 계약이 한국 기업과 성사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1조를 쓰고 실패했고 그들은 그 돈도 받지 않고 혼자 만들어냈다는 것을. 계약 서명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장면. 아이들의 눈이 컸고 손이 작았습니다. 그 사진은 할아버지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라는 말과 함께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미군이 가져다주는 구호물자로 겨울을 버티던 나라. 전쟁이 끝난 뒤 폐허 위에서 아이들이 미군 막사 주변을 맴돌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미 육군에게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 하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것을 해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창원 공장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섬처럼 갇혀있고 자원도 없고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K9이 처음 개발된 1990년대 후반, 한국은 IMF 외환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던 그 시절에 방산 기술자들은 월급도 제때 못 받으면서 설계 도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진국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저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나라가 뭘 만들겠어. 하지만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ERCA 프로젝트 실패 이후 내부 보고서에서 한 문장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신 기술을 설계했지만 양산 가능한 기술을 만들지 못했다. 그 문장이 K9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K9은 화려한 기술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만들 수 있는 기술, 고칠 수 있는 기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것을 갈고 닦았습니다. 서명식에서 하나 측 대표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밤샘 작업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수정이, 얼마나 많은 굴욕과 무시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오만했고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7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의 군대가 선택한 자주포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 그들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알아볼 때까지.